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짧은 휴지기를 보내고 8월 국회가 이번 주 개막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을 향한 특검 수사를 비롯해 쟁점 법안 그리고 광복절 특별사면까지 충돌하며 여야 대치가 가팔라진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번 주 진행됩니다. 정청래 대표와 마주할 제1야당 대표에 누가 오르느냐에 따라 전국의 변곡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8월 전국에 돌입한 국회 현안, 특검 수사 상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평택 12형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산 친구갑 정성국입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네, 정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여야 지도부인 정청래 대표와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나란히 앉았지만 오늘도 냉랭했습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식에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김현정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악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계속 악수 않는 것으로 원칙이 정해진 겁니까? 일단은 그 3대 개혁 법안들이 좀 처리가 되고 예. 또 내란 특검 비롯해서 3대 특검이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그 특검의 그 수사가 종료되는 그 시점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저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내란 종식하고 예. 개혁 입법 등을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당대표를 표방하면서 이제 당선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 뭐 그 이제 불법 계엄이라든지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사과 반성 없이 태도 변화 없이 그냥 그 악수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당원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일 자체가 호불호가 좀 되게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물꼬리 좀 튀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돌아가는 거 봐서는 그게 참 힘들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당장에 악수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이다. 정성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뭐 정청래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선되기 위해서 강성지지층에 항선지지층을 향한 그 발언을 쏟아냈죠, 그죠? 예. 근데 갑자기 지금 뭐 당 대표 됐다 해가지고 뭐 태도를 바꿔가지고 국민의힘에 뭐 제스처를 취한다거나 이런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사실은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국민의힘이 뭐 반성이 없다 뭐 이렇게 자꾸 하시는데 우리 당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계엄 해제에 함께 참여한 당입니다. 예, 그걸 인정하셔야 되고요. 또 오늘 또 하나 또 좀 제가 요즘 방송에 나서 드리고 있는 말씀이 새벽 1시에 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도 저희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반까지. 왜 안 떠났겠습니까? 계엄이 표결로 세제됐지만 대통령이 그 계엄 해제를 선언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한동훈 전 대표와 그 18명의 의원들은 그 국회 본회의장 있는 휴게실을 지킨 것을 민주당 의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내란당입니까?
물론 우리가 계엄에 대한 부분 또 탄핵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질 부분은 있지만 국민의힘이 그 계엄의 해제 과정과 탄핵 과정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그 숫자가 뭐 108명 중에서 뭐 절대다수를 차지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당 대표와 여러 의원들이 2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그런 네. 행동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청래 대표께서 그 부분도 평가를 하셔야죠. 평가를 하시고 그래서 또 국민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평가를 하셔야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것은 민주당의 원로들도 그 부분에 다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 지나면 좀 이제는 달라지셔야 되겠죠. 비상금이 해제되는 그 현장에서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18명의 의원은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김은정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참여하셨던 분들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이제 사실 뭐 정당이라는 것이 대표가 저 지도부가 상징하는 거죠.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송원석 원대라든지 원대 겸 그 비상대책위원장 겸직하신 송원석 원대의 태도라든지 또는 최근에 있었던 뭐 각종 그 윤리심판원의 그 전환길에 대한 경고 조치라든지 또는 이제 유력한 지금 당권 후보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의 태도를 보면 오히려 윤 어게인 정당을 표방하면서 뭐가 잘못됐냐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내부에서 그런 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당을 분열시키는 자들이라고 하고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서 출당해야 된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어차피 뭐 당대당의 그 협력이나 뭐 협조나 이런 것들은 지도부 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모든 뭐 의원들을 다 포함해서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정원석 대표에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15일 국민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거 보수 여당 인사들이 불참했는데요. 이날 강복절 기념식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송원석 비대위원장에게 초대의 말을 건넸는데도 대거 불참한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당은 일단 그 국민 임명식이라는 행사가 꼭 필요한 행사였느냐 또 그것이 국민 통합을 위한 행사였느냐라는 데 대해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에 이재명 대통령 국민 그 대통령으로서의 취임 선서식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2달여가 지났는데 또 한 번 이 광복절이라는 행사에 본인의 국민 임명식을 마치 끼워넣기 상품처럼 네. 거기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축하해 달라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었는데 일방적으로 두 사람에 대한 사면 조치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화제가 됐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지금 정치적 행보를 봤을 때 과연 거기에 우리가 참석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 분명히 정치적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과거 자기가 했었던 이야기들을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계기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이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본인 사형 선고 내린 사람도 자기가 대통령 됐을 때도 초대해서 국가 원로라고 화해의 자리를 가졌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번 계기로 자신의 좀 발언이 과했다는 점도 좀 사과하고 미리 먼저 좀 손을 내밀었다면 훨씬 더 좋은 장면이 연출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조경 부위원장이 어떻게 보시는지 국민 임명식에 보수 야당 인사들의 대거 불참요. 그 대거 불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제1야당하고 개혁신당 안 오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왔다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지만 실제 전체 행사를 보면 대부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해외 출장 갔다 그 다음날 바로 했는데 왔었어요. 그리고 네. 대부분의 재계 인사 이 주한회 공관장들 그리고 그저 뭐 많은 국민들 국민들이 거기에 뭐 이재명 민주당 지지자만 온 건 아니었어요. 광화문 관광이 꽉 찼고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다시 회복된 민주주의
또 헌정질서 이 부분을 축하하고 같이 기념하는 자리였죠.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그 축하 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취임 선선을 했지만 취임식은 못했던 거죠. 갑자기 출범한 정부였고. 근데 특히나 이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건재하고 회복되었다는 걸 대회에 보여주는 것으로서는 분명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좁은 마음으로 뭐 이재명 대관식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면서 안 올 게 아니라 당장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런 자리쯤 같이 와서 국민과 함께 해주는 모습 이걸 보여야 협치든 뭐든 말을 꺼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계속 무슨 그래서 자축연 대관식 이런 식으로 비하하던데 이거 그 자리에 같이 참석했던 뭐 국민들 또 재계 인사들 많은 참석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네. 자, 그런데 이 광복절 이 경축사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도 있었습니다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이 경축사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축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이 논란이 되는데, 자, 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그냥 이 맥락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설명은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정은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떤 판단이신지요? 독립기념관장을 하는 공직자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사람이고 진작에 임명을 아예 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보훈부가 제가 지금 정무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소관기관이라서 예. 이 양반이 그 전부터도 저희가 이제 현안질이나 등등해서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을 하면 완전히 뉴라이트 사관의 그런 답변들을 하면서 그래 당신은 그래도 공직자니까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학자 일대에 주장하고 또 공직자로서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 김영석 그 독립기념관장 임명할 때 문제가 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작년 광복절 때 그 왜 그 강복회에서 그 강복절 행사에 불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김영석 그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강행한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 이종찬 그 강복회장님이 윤석열의 멘토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친일하고 매국노 같은 자를 그것도 다른 자리도 아니고 그 순국 선열들을 선양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독립기념관대 그 이제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 해서 불참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김영석 그 관장이 임명된 다음에 작년에 그 최초로 독립기념관 최초로 경축식도 취소했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 이제 그나마 경축식을 열었는데 거기서 우리 그 독립이 연합군의 승리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망발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것은 뭐 그냥 그 단순히 뭐 맥락 때문에 그렇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그 사퇴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퇴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우리 보훈부 장관이 그 임명 제청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해임하는 거에 대한 제청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무위 차원에서는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정말 이분이 주장대로라면 건국절도 1948년 8월 15일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라고 해서 1919년도를 건국일로 명확히 하고 있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오늘 강조했습니다. 네, 헌법의 전문까지도 부정하고 있는 이런 자를 공직자로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그 1919년부터 1948년 사이에 했던 독립운동 그리고 뭐 친일, 매국 이런 거 전부 다 정당화 시키겠다는 그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알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그 공직자로 둘 네. 수 있습니까? 정성호 의원님 그런데 또 사퇴 압박이 가해지면 예. 임기는 2027년 8월까지로 아직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또 상당히 논란이 될 텐데 예. 정 의원님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과 관련된 논란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저희 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라서 뭐 두둔하고 할 이유도 없고요. 왜 그러냐면요. 그 우리가 이제 맥락을 자꾸 봐라고 하는데 이 문장 자체가 주는 의미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다. 그 저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초등학생들도 보통 보면 한 5, 6학년 정도 되면은 역사 수업 다 하거든요. 그죠? 현대사를 배웁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친 적 있나 돌아봤어요. 아니잖아요. 뭘 가르칩니까? 3.1운동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 세워진 임시정부. 그죠? 그리고 우리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있었던 그 우리 35년 치하에 있었던 그 시간들에 우리 대한민국 독립,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죠? 애썼던 그런 분들에 대한 마음을 가르치지. 이게 세계사적 관점에서 연합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광복했다 이런 표현을 저는 가르친 기억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김영석 관장의 이 발언은 어떤 취지로 이런 말을 했는지 제가 뭐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우리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좀 줄 수 있는 발언이었다. 본인께서 지금 나는 이 말이 맞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전체 맥락을 봐서 좀 판단해 달라고 지금 예. 말을 하는 것은 이 의미가 본인도 조금 왜곡돼서 전해졌다는 말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 의원님, 맞죠, 그죠? 이 발언의 논란과는 별개로 사퇴 압박을 받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퇴 압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래 역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도 참 많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 기관장들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실언 형태나 좀 이런 우리가 바라볼 때 좀 상식에 벗어나는 발언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예. 이렇게 사퇴를 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해버린다면은 이 역사 문제 하나로 인해서 하나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우리 모든 논란, 건국절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커지죠. 그래서 분명히 이게 좀 우려가 되는 발언을 한 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한 행적을이나 앞으로의 그 관점을 좀 더 지켜보면서 사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이 하나의 어떤 표현을 가지고 또 문제 삼아서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걸 빌미로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기관장들을 쫓아내고자 하는구나. 네. 어떤 걸 하나 잡아서 또 이런 평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조국 전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공식 추모식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별도로 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 국민의힘은 0이 되어야 된다. 정석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본인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 본인으로 인해서 지금 죄송하지만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그 어떤 신뢰나 어떤 정권 초기에 이런 좋은 여론들조차도 지금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은 자꾸 정치 탄압이다. 검찰에 무리한 기소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당시 때 사건으로 상처받고 공론이 분열되고 공정과 상식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조국 장관의 내로남불에 대한 모습을 비판했던 국민들은 뭐죠? 그분들은 그러면 지금 허상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대법원의 판단, 우리 헌법의 가치인 거죠. 네. 삼권 분립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본인이 피해자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그런 분이 국민의힘을 언급할 지금 입장이 되나요?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대통령 탄핵까지 겪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막 물러나고 조기 대선을 치러서 정권까지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대 특검이 돌아가면서 저희 국민의힘이나 우리 보수 쪽에서 지금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고 굉장히 책임을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저희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비판을 하는 것과 조국 전 장관 같은 분이 과연 저희 당을 비판할 만한 본인부터 돌아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이 조국 전 대표의 발언 국민의힘은 0이 돼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사실 저희 정당은 아니죠. 조국혁신당인데 그 정치인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그거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오로지 본인이 이제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 정성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가 병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사실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과 세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 되었다라는 관점도 있는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시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내로남불한 그런 행태들에 대한 비판 그거에 대한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는 거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던 그런 측면이 사실 있는 거죠. 검찰 개혁을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조국 전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지지율이 뭐 뒤에서 좀 다룰 것 같은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면이 가장 큰 원인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20대하고 40대가 가장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 20대 40대가 바로 그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그런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원인을 그 제공한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뭐랄까 좀 그전에도 사실 몇 차례 제가 알기로는 그 사과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그 좀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들 사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좀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역대 쪽 여야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소한 지 이제 이틀 됐나요? 바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약간은 좀 로우킥으로 해서 이렇게 네. 좀 그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조경 부위원장님, 이 조국 전 대표가 또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내년 6월에 국민의 선택을 구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도 있고 보궐선거도 예상됩니다. 네. 보선일까요? 지선일까요? 그걸 뭐 어떤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이 출소 일성이 비판을 감당하면서 정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정치 복귀의 의지를 뭐 첫날부터 강하게 밝혔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정치는 선거죠. 그냥 본인의 뭐 출마로 사실 구체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뭐 11월에 이제 당 대표로 복귀하는 전당대회를 네. 조국혁신당은 준비해 가고 있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선 뭐 당연히 당면한 선거에 출마도 한편 염두에 두겠죠. 근데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때 내년이 뭐 전국 동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정치적 어떤 비중이나 무게로 볼 때는 광역단체장 이렇게 거론은 될 수 있지만 뭐 지금도 이미 서울시장, 부산시장 얘기는 나오지만 예. 조국 혁신당은 지금 뭐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석 원내 3당이고 그에 비해서 지금 여론 지지율은 좀 낮은 편이어서 이 자강을 통해서 독자적인 어떤 지방선거의 성과를 거둘 만큼 성장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예. 선거에서 특정 지역 광역단체 선거에 나가는 것은 좀 일단 피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원내 진출을 우선으로 고민하질까 하니까 싶은데 그게 이제 다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이제 정리될 문제잖아요. 결국에 만약 조국 혁신당이 독자적 정당으로 내년 지방선거 또 이 보궐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민주당과의 단일화 문제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어떤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 일단 올해 말까지는 정치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등에 같이 힘을 모으고 그때 조성된 어떤 정치 상황, 뭐 당연히 당 지지율 뭐 이게 중요하겠죠. 그에 실제로-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광역단체장 선거가 아닌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하는 것을 많이들 조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조국 전 대표가 궁극적으로 차기 대선을 노릴 것이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국 전 대표의 행보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견제용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정광진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의 정치적 식견으로도 조국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열리는 보궐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뭐 일반적인 뭐 정치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조국 전 대표가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는 딱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할 거고 그러면 자신이 이른바 민주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양당 정치가 공고하니까 그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50%는 가까이 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6년에 안철수 의원이 총선을 통해서 38석을 얻고 2017년 대선에서도 사실 대선 한 2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전 후보와 굉장히 대등한 수준의 경쟁을 했거든요. 그러면 조국 전 대표도 2028년 총선을 통해서 자신의 그 조국혁신당의 덩치를 좀 키우고 민주당과 1대1 경쟁을 하겠다. 그리고 본인은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다른 유력 정치인보다 팬덤도 있고 전국적 지명도도 있으니까 다소 당세가 약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조국 전 대표는 2028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조국 신당을 좀 키워서 민주당과 2030년에 단일 대통령 후보로 뛰겠다는 생각이 강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복권이 민주당에 있는 잠재 그 유력 정치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일 거예요.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견제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그 견제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결과 두 가지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2일부터 14일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이고요. 또 하나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003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이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신문의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 51.1%로 직전보다 약 5%포인트가량 하락을 했고요. 한국갤럽 조사는 긍정평가가 59%로 마찬가지로 직전 조사보다는 5%포인트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김 의원님, 어떤 이유가 가장 컸을까요? 일단 여론조사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2주 연속으로 그 사면 얘기가 나올 때부터 해서 2주 연속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추세상. 그래서 이제 사면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가 특별 사면 22%로 가장 많았어요. 예, 한국갤럽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결과 네. 사면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찬반이 사실 팽팽했었거든요. 한 47%대에서 서로 팽팽했었는데 어쨌든 국정지지도는 60%대였으니까 그것이 50%대로 떨어졌으니까 실제로 그 조국 전 대표 특별 사면이 영향을 미친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예. 또 이 특별 사면 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또 있긴 했죠.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도 있었고 뭐 주식 양도세 그 저 변경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이춘석 의원 그 관련된 차명 계좌 주식 거래 그 의혹도 있어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복합적으로 해서 작용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사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뭐 거기에 분석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금 우리 정당이 이제 사면과 관련된 거는 이제 끝난 일이잖아요. 끝난 일이니까 앞으로 이제 그 개혁 법안이라든지 뭐 민생 법안이나 또는 뭐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성공적으로 해내서 그 지지율을 만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정성호 의원께서는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도 이 사면 결정이 났을 때 어느 정도 하락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좀 생각보다 많이 하락이 되네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래 조국 사면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안고 가야 될 이 짐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뒤로 미루는 것보다 빨리 결단을 내리자는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큰 실착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이 태도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윤미향 전 의원은요 사과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본인도 대법의 결정을 받았잖아요. 예. 분명히 그 위안부 할머니 공금 횡령 부분이 인정이 됐거든요. 그 여러 가지 혐의 중에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 줄어드는 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광복 80주년 기념에 왜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한 윤미향을 왜 사면을 합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말한 대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본인이 나오자마자 개선 장군처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조국 전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개선 장군처럼 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게 나름 좀 위험을 감수하고 사면을 했는데 지금 그 사면 대상자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좀 볼썽사나운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큰 타격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김현정 의원께서 조국 전 대표 관련된 사면 여론조사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 가능하다는 말씀을 재차 해드리고요.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005명 무선
전화 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결정에 대해서 적절한 결정 48%, 부적절한 결정이 47%로 팽팽했습니다. 김 의원님, 네. 지금 이제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임명식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고 이 제1야당이 또 전직 대통령들도 그렇고요. 이런 이제 대치 국면인데 8월 임시국회가 이제 21일 임시국회가 이제 개막이 됩니다. 지금 노란봉투법, 방송입법, 상법 개정안 예정대로 이 날짜에 맞추어서 거의 통과가 된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본회의 일정도 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21일부터 해서 24일까지 해서 그 4가지 법안 차례대로 처리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네. 조석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필리버스터만으로 방어가 안 된다라는 것은 익히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번에 방송법을 통해서 어떻게 방어 저지 가능합니까? 저희가 사실상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냉정하게 없고요. 현실입니다. 현실이지만 저희가 그래도 지금 필리버스터를 해서 최대한 그렇게 국민들께 알리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법들이 통과됐을 때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들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그 경총이라든지 이런 경제일단체가 지금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유예 기간이라도 좀 달라. 유예 기간 1년이라도 달라는 정도로 지금 그만큼 지금 많이 호소를 하고 있어요, 국민들께. 그런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아무리 지금 협상을 하고 싶어도 지금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범위도 있고,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되면 강제 종료시킬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필리버스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국민 여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민 여론이 민주당의 지금 최근의 모습들, 또 이재명 예. 대통령께서 말로는 통합 협치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본인의 뜻대로 다 관철시키는 모습들에 실망을 느낀 국민들께서 이것만큼은 아니지 않느냐 여론을 보내주신다면 민주당도 섣불리 그렇게 할 수 없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뭐 몇 달 더 논의한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김현정 의원은 뭐 여당 소속이긴 합니다만 또 대표적인 또 금융 전문가시기도 한데 뭐 노란봉투법은 한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제임스 킴도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또 표명을 했기 때문인데 방금 전에 말씀대로 유예 1년 해줄 수 있느냐, 논의를 좀 더 해볼 수 있느냐는 이 국민의힘의 제안 받아들일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제 일반적인 얘기로 이렇게 좀 더 논의하고 수기하자라고 하는 거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너무 늦은 거죠. 그 전에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상당한 법안 하나하나 사실 방송산법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논의했던 내용이잖아요. 길게 들어가면. 그리고 노란봉투법도 뭐 2차례 걸쳐서 거부권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경총의 의견까지 들어가지고 종전의 노란봉투법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수정도 한 내용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윤석열 정부 내내 반대하다가 결국 우리가 그 본회의에 상정한다 그러니까 바로 본회의 상정한 하루 이틀 전에 합의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그때 상정하려던 것 중에 못한 2가지가 이제 집중투표제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그 2가지가 예. 올라가 있는 거라서 뭐 특별히 논의하고 할 그럴 내용들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죠. 지도부가 예를 들어서 정말 국민의힘 진정성 있게 이거를 좀 논의하자라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니까 입법 폭주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과정이나 이런 거 논의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 예. 짧게 뭐 정 의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권력을 가진 쪽이 여당이잖아요.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 권력을 가졌고 또 국회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인 경우에 여당이 더 대화를 요청하고 더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지. 저희들이 하는 내용을 그게 뭐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거라 보기에는 저희들이 프레임 씌울 힘도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 만약 말을 못한다면 야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그랬다 치더라도 예. 김은정 의원님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은 행정 대통령을 배출했고 국회에서 17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에서 야당 때 우리가 이랬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정치를 잘해주시길 바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냥 갑자기 뚝딱하고 떨어진 법안들이 아니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하고 수기했던 그런 법안들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이제 이런 것들 또한 강행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했지만 제가 봤을 때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현재 사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하고 그 국민들께서 바라는 그 개혁 입법들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지지율 하락에 더 원인으로 저는 작용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정강진 대표님 이 관련해서 하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지금 김현정 의원님이 얘기하는 게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정서라면 앞으로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에도요. 의석수를 굉장히 그 민주당이 많이 얻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권 왜 뺏겼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이 민주당의 어떤 분들이 그때 그렇게 많은 그 의석수를 줬음에도 너희들이 우리가 원했던 개혁 정책들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서 그랬다 이런 예.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정서는 어쨌든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과속은요. 교통사고만 유발하는 게 아닙니다. 과속에 따른 그 위험한 일들이 많아요. 졸속이법에 따라서 우리가 고생했던 것들 많잖아요. 검경 예.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조기현 부위원장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이 법안들 다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안된 지가 지금 언제고 얼마 많이 논의했습니까? 이 쟁점이 뭔지 비판하는 쪽의 입장한 뭐 우려가 뭔지 다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 건건이 다 거부권으로 해서 자잘된 겁니다. 근데 여당이 된 이상 뭐 지금까지 논의 과정 이런 거 다 들어보면 통과시키고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지금 노조법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경영계의 부담 같은 걸 얘기하지만 법안 내용은 이미 대법원 판례로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 같은 거 판례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입법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면 발생하지 않을 어떤 위험을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그 뭐 이 하청 기업의 교섭 문제로 맨날 이 경영자들은 제대로 기업 운영도 못하고 그 하청 그 노동자들의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 너무 단술 논리거든요. 예. 이 기준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 정해져 있어서 그 법안 조항을 안 넣더라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진실은 정확히 말씀 안 하시고 무조건 파업 청구됐다 막 이런 언어로 이 실제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으니까 일단 통과시키고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게 여당의 역할이죠. 네. 정강진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놓고서 특검과 국민의힘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연관성이 의심되는 일부 당원의 명부만 확인하겠다는 건데 타결하겠다고 특검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국민의힘은 무리한 압수수색이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통일교와 연관성이 의심되는 일부 당원의 명부만 확인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원 전체 명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거잖아요. 당원 전체가 우리가 누적 당원이 한 5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500만 명에 대한 이름, 계좌 정보,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겠다는 건데 오늘도 제가 국회에 앉아 있을 때 국회로 특검 관계자분들이 와서 사무총장실에서 일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 정당의 자율성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나 사법부가 제가 사실 전체로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편은 아닌데 이번에 왜 압수수색을 발부해 줬는지 그 이의를 잘 모를 정도로 무리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였고 발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정당 명부를 통째로 가져가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발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협의가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거부하는 것도 공당으로서 무리가 있을 수 있는 측면이 내부 검토를 있거든요. 해볼 수는 있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도 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무총장실에서 특검 측에서 온 분과 논의를 했으니까 그게 아주 협소한 수준
그러니까 이게 범죄 혐의 소명과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줄여갖고는 일정 부분 논의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500만 명 당원 명부를 다 내달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외부 세력과의 이제 결탁이 있었는지 아마 내부 검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 감사라든지. 조경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거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그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도 의혹이 제기돼 있고요. 실제 받았다는 진술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통일교회 캄보디아 ODA 사업, 뭐 UN 제535 유치, YTN 인수 등등등 이 대가와 관련돼서 통일교 쪽의 요구 사항들은 계속 당시 정부 여당에 전달이 되고 있었고, 중간에 있었던 권성동 의원 관련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통일교회에서 교단 차원에서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당원에 가입을 해서 정당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게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면 실제 이 통일교 교인들의 조직적 가입이 있었다면 이건 정당 업무에 대한 업무 방해가 됩니다.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당법 24조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당원 명부 압수수색하고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500만 당원 뭐 개인정보 다 보겠다는 거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실제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럴 필요성도 없습니다. 실제 특검이 추출한 통일교 그 교인 명단 일부를 가지고 대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그만큼도 못 해주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수사 들어갔을 경우에 드러나게 될 어떤 이 문제를 우려해서 무조건 막는 것이지, 특검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아니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압수수색이어서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에 국민의힘이 받게 될 어떤 충격파, 이것 때문에 무조건 막고 있는 거예요. 정성호 의원께 여쭤봅니다. 자꾸 확인은 물론 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자꾸 통일교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중진 의원과의 연결성 또는 이런 당원들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성 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또 청탁과 관련된 관련성, 당은 어떤 판단입니까? 저희 당이 지금 오늘 저도 의총에서 들은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지금 특검이 저희 당을 지금 압수수색하려고 하잖아요. 저희가 피해자 대상이 아니에요. 참고인. 무슨 의미냐면 저희 당은 그냥 있는데 통일교에 있는, 만약 예를 들어서 통일교에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왔다 친다면은 그분들이 들어오는 부분은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저희 국민의힘이 무슨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했거나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저희는 통일교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어떤 의도로 들어오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당으로 가입한 상태로 지내가다 보니 나중에 이런 일이 발견된 부분인데 그럼 저희는 지금 참고인 부분으로 특검이 저에게 지금 조사를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때 2023년에 당대표 선거할 때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명단 가입했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때 있었던 당원 가입했던 부분들에 대한 명단을 달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기간에 그럼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그런 통일교가 말하는 그런 취지가 의도와 관계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또는 이런 추천에 의해서 들어온 분들까지 그 시기에 있었다는 이유로 다 명단이 유출된다? 그럼 그런 분들은 왜 자기의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되죠? 그 정보를 공개를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귀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당도 그 명단을 갖다 소홀히 했을 때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만큼은 절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주장이 저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김희정 의원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게 좀 전에 우리 조계현 변호사님께서 얘기했지만 이 의혹이 사실이면요, 이건 정말로 종교 분리 원칙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를 완전히 심각하게 훼손하는 아주 중범죄입니다. 중범죄인데 그 의혹이 되게 구체적으로 지금 그 특검을 통해서 진술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슬러 올라가면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의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도 22년 1월부터 3월경까지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또 건진법사 통해서 김건희 쪽으로도 각종 청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교 특정 종교가 특정 종교, 심하게 말하면 특정 종교에게 국가를
그냥 헌납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받은 돈이 지금 돈을 지급했다라고 특검에서 진술했잖아요, 준 사람이. 근데 그게 사실이면 이게 그 윤석열을 이에 써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자까지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대선 자금으로 써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불법 대선 자금하고도 연결되는 내용이고 또 거기에 더 나가서 22년 말에 그 다음에 있는 그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이 출마할 거를 예정해가지고 당원들 집단으로 가입시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게 이렇게 중대한 의혹인데 오히려 더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더 그 수사에 협조하는 게 저는 그 공당의 알겠습니다. 태도로서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가고요.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여의도 내변인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당대표 2차 TV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전당대회 기류를 보면은 탄핵 반대 쪽에 무게가 실려 있어서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상당히 정부와 또 여당과는 대치 국면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냉정하게 좀 살펴보면 어떤 의견들이 많냐면 아무래도 지금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대체적인 또 시각은 아마 50%를 넘기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우리 7.23 전당대회 때 한동훈 전 대표가 63%로 바로 결선 가지 않았던 상황과는 다르게 결선 투표 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가는 것은 지금 뭐 결선 투표 가는 것은 거의 확률이 높다 보고요. 이 나머지 한 자리를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뭐 반탄이 강하기 때문에 장동혁 후보가 올라갈 것 같다. 또는 그래도 안철수나 조경태 의원 중에 한 명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도 현재까지 그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확고하게 마지막 최종 경선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가 2강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좀 확실치 않다. 이런 여론이 지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당내에. 예, 알겠습니다. 정윤 대변인, 예. 지난 대선 패배도 있었고 또 무기력한 정당의 모습도 있었고 그렇다면 상당히 좀 지난 대선 국면과는 달라지는 탄핵 국면과는 달라지는 면을 기대하는 지지층들 또는 일반 국민들도 있었을 텐데 여전히 탄핵 반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전한길 강사가 전당대회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 현재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일종의 이제 강성 보수화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자발적인 강성 보수화 성향도 있지만 타발적인 강성 보수화 현상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과 특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 우리 당의 강성 지지자들을 더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람과 악수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 우리 당을 그 박멸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특검은 지금 우리 당 당원 500만 명의 정보를 다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공세를 펼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당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왜 빨리 처리 안 하냐고 하고 다 통과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스스로 더 우리도 강해져야 한다. 일종의 그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 3일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를 뽑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당내의 그 당심은 찬탄과 반탄 굳이 나누자면 61대 39였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가 61%를 당심에서 얻었고 한동훈 후보가 39% 얻었는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대략적인 숫자를 합하면 오히려 반탄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지지율 합계는 더 커졌어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탄에 대한 목소리가 약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특검 수사가 강해지면서 우리 당내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우리도 강한 스탠스로 가야 한다라는 사람들의 정서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진단하는 건 네, 그렇습니다. 주기현 부위원장께서는 이 정광재 대변인의 진단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원인과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강한 공격 모드를 작동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또 조국 전 대표의 재등장 또 이런 것들이 일련의 또는 대통령이 최근에 뭐 사면 복구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을 더 윤어게인 또 이 탄핵 반대쪽이 힘이 실리게 하는 이유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네요. 문제를 그렇게 찾으면 정말 답이 없으실 겁니다. 외부적 요인이 뭐 작동할 수는 있지만 정청래 당대표 선출 또 조국 사면 이전부터 그 분위기는 확실히 있었잖아요. 전환길 씨가 당에 들어와서 전환길 대회라고 이 전당대회가 칭해진 것도 그 이전부터였고요. 그때 여론 지형과 지금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이제 강한 지도부로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국민의힘의 극우 보수화 경향은 그것과는 관련 없이 애초부터 그냥 진행되고 있었다. 그거는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세계 정당사에 유례없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극우 보수화 흐름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도저히 기존 정당 더군다나 집권 경험이 있는 보수 정당들이 아닌 완벽히 새로 신생 정당이 창당이 돼가지고 극우 흐름을 이끌고 있는데 기존 정당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극우 보수화되는 사례는 없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당내 세력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진단을 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고민을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맞지. 외부적으로 이런 전선이 형성이 됐으니까 여기에 얹어서 그냥 당내 어떤 이 갈등 문제, 국민들의 실망을 한번 덮고 가자. 이렇게 접근하면 글쎄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전당대회 그 위에 선출된 지도부에 국민들의 어떤 관심과 신뢰가 갈까요? 저는 김현정 의원, 네, 방금 전에 이제 조기현 부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돌이켜 보면 지난 전당대회 기간 동안 김어준 씨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역할이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전환길 씨처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정치 전당대회에 뭐 나서는 형태는 아니었거든요. 이런 차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전환길 씨의 영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후보 지지한다 그러면서 장동혁 후보 지지율이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예. 올라서 그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강성 그 여당 대표라 해서 야당 대표들도 이제 강성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강한 야당을 표방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강한 야당이 과연 내란을 옹호하고 윤호기인 정당을 포방하는 것이 강한 야당이냐는 다른 얘기잖아요. 오히려 탄핵강을 확실히 넘고 강한 야당으로서 혁신과 쇄신을 통해 변모했을 때 훨씬 더 강하게 여당과의 그 저기에서 그 국민들의 그 마음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완전히 지금 거꾸로 회귀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고 지금처럼 유력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유력한 그 반탄 후보가 그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그 이제 뭐 여야의 관계를 떠나서 그 야당 내에서 정말 뭐 서로 배신자 찍기 대회 하듯이 막 서로 정말 그 저기 심하게 서로 저기 이전 투구를 했잖아요. 그 후유증이 상당히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친한계를 출당시키겠다라고까지 한 상황이고 윤석열을 또 다시 입당시키겠다 김문수 장동혁 후보 공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상황이라서 저는 오히려 야당 내부의 그런 분열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듭니다. 네. 방금 전에 이야기한 장동혁 의원이 이런 발언도 했네요. 전환기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세력이야말로 배신자. 자, 그런데 정 의원님. 예. 며칠 전에 이 윤리위원회에서 지난주였습니까? 윤리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에서 전환길 씨에 대한 이 징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경고였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당에서 전환길 씨의 위력이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손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좀 의외였어요. 사실 저희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게 해당이라면서 강한 어떤 처분을 빨리 적시 좀 해달라는 식으로까지 예. 말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톡 방향에서도 전환기일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제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거기 반박하는 그런 의원이 거의 없었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이번에 이 전환길 씨에 대한 이 징계는 좀 강하게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형성돼 있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사실 하나만 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최소한 당원권 정지는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래 나왔느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지금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이제 다 됐고 새 당대표가 뽑히지 않습니까? 그 새 당대표가 뽑히는 분들 중에 좀 유력하다는 분들이 전환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컸다고 봅니다. 그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윤리위원들이 윤리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얼마나 신빙성을 가지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지 않았겠나. 왜? 어차피 뽑힐 당대표는 이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은데 이 뽑힐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전환기를 옹호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징계를 이제 내리는 윤리위원들이 본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환길 씨가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막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했다 하지만 그 해명을 들으면서 전환길의 해명에 대해서 좀 나름 공감도 하고 이랬다는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전환길 씨의 말의 기세를 논리적으로 제압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환길을 압도할 만한 그런 논리나 그런 어떤 지적을 통해서 당신은 이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 하고 이렇게 되는 윤리의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죠. 굉장히 아쉽고 굉장히 좀 허탈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이 소환과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경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특검 소환에도 재판에도 이제 전혀 일절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실명 위험 논란이 나왔습니다. 실명 위험 논란. 당뇨도 심하고 앞을 볼 수가 없는, 앞에 있는 물체를 볼 수가 없는 실명 위험 논란인데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진한 의사의 검진 내용이 안과의의 검진 내용이 정확할 텐데 법무부는 아니라고 하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앞에 물체를 잘 보기 힘든 당뇨에 따른 실명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게 사실입니까? 전 법무부가 확인한 내용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용자 관리는요. 자칫하면 인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안 좋다. 그리고 치명적인 증세가 나타난다 이러면 일단 이 구치소 내 의료시설에서 확인을 하고 정말 심각하면 외래 진료 나갑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2번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간 병원 뭐 거의 대학병원인 것 같은데 거기 진단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안정적 관리 정도로 되는 수준이지 실제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실명 위기 상태는 아닌 거로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굳이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건 지금 일절 수사나 공판에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안 나갈 경우엔 지금 이제 걸석 재판의 모든 불이익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이 다 감당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증인신문 등등등 내용들은 매우 불리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내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공판 결과가 뭐 계속 안 나갈 수는 없고 어느 시점에서 나갈 텐데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 놔야 그때 가서 이제 재판부에게 할 말도 있고 한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한 명분인 거지 실제 그런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김건희 여사 수사를 생각해도 지금
나가서 진술을 하거나 공판에 갈 수는 없는다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 계속 이유가 필요하니까 예. 뭐 심각한 지금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정은수 대변인, 그런데 안과 진료 당시에 전자발찌와 수갑을 착용한 것을 두고서 인권 유린, 망신주기 주장이 나오고 있네요. 법무부에서는 통상적인 조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발찌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강행 규정이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또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발찌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수갑이나 발찌를 채우는 이유는 도주의 위험 때문이잖아요. 가장 큰 건. 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뭐 발찌를 채우는 정도까지 했었어야 하는가, 이런 그 아쉬움을 토로하는 국민 여론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수용자들이 똑같은 그 처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안 하면은 특혜로 비춰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따로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특혜와 예우, 뭐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을 선택해야 되느냐, 뭐 법무부에서도 고민을 좀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전 대통령이라면 뭐 발찌를 채우는 정도의 그거는 안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김희정 의원은 어떤 생각이신지? 일단 국민들께서 윤석열 내란 수계가 속옷 입고 난동 부리고 10명의 교도관들 강제 인치해서 버티고 해갖고 한 거를 다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또 김건희 씨도 휠체어 쇼 벌인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우리가 그 자꾸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하기 전에 예.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완전 유리한 내란범의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수괴의 우두머리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그 법무부에서 규정과 원칙대로 했다라는 것이고, 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 검찰총장과 검사 시절에 했던 것들을 한번 복귀해 보십시오. 뭐 강제구인도 그 최순실 관련해서 본인이 그 특검 그 팀장 할 때 강제구인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특검할 때는. 근데 본인이 당사자가 되니까 그런 거는 여러 가지 그 뭐 법기술을 써가지고 빠져나가고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용납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저는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 뭐랄까 이렇게 그 원칙과 규정, 이거는 당연히 그걸 지키되 되게 법의 엄중함과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알겠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주경 부위원장님, 또 궁금한 것은 지금 동반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수감돼 있는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소환 조사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는 또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또 나가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절 응하지 않는데 김건희 여사는 응하고 나가되 또 그렇다고 해서 답변을 적극적으로 시인하고 이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둘의 지금 뭐 수사나 공판에 대한 태도는 한 가지 목적은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의 구속 상태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보려는 것.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간에 지금 관련된 범죄는 다 3특검이 따로 수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 주요 범죄 사실은 공무원 관계입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도 듣고 김건희 여사의 진술을 들어서 이 진술을 맞춰보다 보면 틀린 내용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일치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진술이 나오는 건 매우 불리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보면 본인의 한 진술도 서로 모순돼 가지고 아니면 너무 명백히 허위 진술하고 있다는 게 바로 드러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진술을 안 하는 건 당연히 그런 거고, 이제 그러면서도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후 혹시라도 다른 방법 뭐 구속적 부심 같은 건 안 할 것 같고요. 보석 신청 같은 거를 했을 때 이 지금 그래서 이제 구속된 이후에 내가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게 그냥 그 회한과 어떤 심경의 표현을 그냥 변호인이 우연히 전달한 게 아니라 부부 동시 구속의 이 현 상태 동정여론 만들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건강 문제, 그리고 둘이 진술을 둘 다 안 함으로써
불리하게 어떤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도록 예. 시간을 계속 끄는 것. 그 과정에서 한번 보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속 면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 내용보다는 이런 어떤 태도 적극적으로 그래도 응하긴 응하지 않았냐 이것이 나중에 예. 보석을 심사할 때 참고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때도 증거인멸 우려 같은 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자, 이 특검 관련해서는 이 내란 특검 또 김건희 특검 또 최혜병 특검인데 꿈틀꿈틀 특검 기간 연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정은 의원께 여쭤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뭐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할 단계는 아직 아닌데 이제 일부 의원들이 그 특검의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뭐 내용은 아시겠지만 윤석열이 모든 재판과 수사에 대해서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런 그 수사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예. 김건희 씨도 뭐 지금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 이제 인지된 수사들이 또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내란 특검 그러니까 이 특검의 기간들이 11월 중순 정도에 다 종료가 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향후에 이제 진행되는 거 보고 판단을 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상당히 지금 연금 이 특검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이 이슈가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과 전망도 나오는데 예,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예상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불리한 건 누굽니까? 국민의힘이죠.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실착을 하고 하는 부분들도 이 특검의 조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에 굉장히 불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그것이 덮어집니다. 예, 그러면 11월 중순 정도에 이제 끝난다 봤을 때 지방선거 내년 6월까지 좀 시간이 많이 비지 않습니까? 최대한 이 특검 전국을 끌어가면서 국민의힘에게 계속 타격을 주고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다, 위헌 정당 해산을 해야 될 정당이다,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계속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당의 이미지를 계속 안 좋게 만들고 예. 또 정치적인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면은 특검 연장을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거의 99% 특검 연장을 하려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의 대변인 짧게 이 특검 연장 관련해서 말씀해 그러니까 주신다면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기생전 정치 검찰을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욕하면서 배운다고 지금 사실상 특검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할 검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특검을 연장하는 것도 민주당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연장하려 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빨리 윤석열, 김건희한테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하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특검이 끝나더라도 수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검찰로 넘기잖아요. 예. 검찰에서 만약 윤석열 정권처럼 정치 검찰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그 논리 알겠습니다. 아닙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기 전에 수사를 빨리 적극적으로 하는 게.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